여러분, 만약 매주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무언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 한 필수 의료용품이 시장에서 증발해버린 미스터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말 많은 환자들이 혈액투석에 의지해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가장 중심에는요, 아주 작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투석용 바늘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말 그대로 생명줄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2025년에 이 필수적인 생명줄이 갑자기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의료 현장은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졌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주 긴박했던 그 초기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2025년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들에서부터 특정 제품, 바로 일본 JMS사의 투석 바늘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밖은 너무 조용한 거죠. 이 사이에서 혼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병원들은 당장 대체품을 찾으려고 난리가 났고 의료진이나 환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니, 바늘 하나 없다고 이렇게까지 되나 싶지만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품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 제품은 일본에서만 30만 명 이상이 쓸 정도로 시장의 표준 같은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 한국에서의 공급 중단이 더 심각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왜 이렇게 많은 바늘 중에 유독 이 JMS 바늘이 문제였을까요? 이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제품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핵심을 보여줍니다. 일반 바늘은요, 쇠로 된 바늘이랑 플라스틱 부분을 보통 에폭시 같은 걸로 붙이거든요. 이때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길 수 있어요. 혈액이 이 틈에 고이거나 부딪히면 혈류가 막 거칠어지는 난류가 생깁니다. 근데 JMS 바늘은 인서트 몰딩이라는 기술로 아예 틈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혈액이 아주 매끄럽게 흐르는 층류를 만들어내죠. 이 작은 차이가 환자 건강에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바로 용혈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혈류가 거칠어지면 혈액 속의 적혈구가 깨지거나 파괴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용혈이라고 부릅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대부분 빈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용혈 현상이 생기면 이 빈혈이 더욱 심해지는 거죠. JMS 바늘의 이 부드러운 혈류 설계가 바로 이 위험을 최소화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료진을 위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다 쓴 주사 바늘에 찔리는 사고, 이거 의료진에게는 정말 위험한 감염 경로거든요. JMS의 시스틀록이나 윙이터 같은 안전 시스템은요, 사용 후에 딸깍 소리와 함께 바늘이 안전하게 통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거죠. 한마디로 환자 치료와 의료진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뛰어난 제품이 도대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 공급망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원인은 딱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난 결과였어요. 첫째, JMS가 비용을 줄이려고 생산 공장을 동남아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둘째, 바로 그 타이밍에 한국에서는 안전바늘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결정타는 이 새로운 공장에 대한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가 예상보다 훨씬 늦어진 겁니다. 공급은 끊겼는데 수요는 폭증하니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던 거죠.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JMS가 직접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급망 문제 때문에 회사의 실적 전망치를 무려 26억엔,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이나 낮춰야 했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해프닝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준 중대한 위기였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강화된 환경 규제 때문일 수 있다는 건데요. 2025년부터 우리나라가 수입품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 이걸 스코프 3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JMS의 새로운 동남아 공장들이 이 기준을 맞추는 서류 작업 같은 과정에서 허가가 지연됐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환경 문제와도 아주 직접적으로 얽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그냥 JMS라는 한 회사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요. 이건 의료기기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시장의 주요 경쟁사들, 다들 각자의 약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프로는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독일의 프레제니우스는 글로벌 물류망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리스크가 크죠. 또 최근에 모 회사에서 분사한 벤티브는 조직이 아직 불안정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에게나 비슷한 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JMS가 한국 시장에서 1등은 아니네? 하실 수 있어요. 점유율은 10%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JMS는 최고 품질을 고집하는 대형 병원이나 전문센터에서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라는 수치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 프리미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공급 위기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불과 1년 전인 2024년에는 미국에서 투석에 꼭 필요한 혈액주부가 엄청나게 부족해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의료 공급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슬아슬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고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해결책은 꽤 명확합니다. 먼저 병원들은 한 회사 제품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평소에 여러 대체 제품을 미리 뚫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 생산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 재고를 충분히 늘려야겠죠. 제조사와 정부도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던 허가 지연 같은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JMS 역시 이번 위기를 통해 배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집에서 투석하는 환자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심지어 환자의 식단 관리까지 돕는 통합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목을 잡았던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도 보이고요.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기술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한들 정작 환자에게 가장 절실한 바로 그 순간에 그 제품이 손에 닿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기술의 혁신만큼이나 그 기술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공급의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